주식시장이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강세장에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좀 보죠. 하락폭이 아니고 상승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저점 대비해서 20% 상승한 이후에 상승률을 보니까 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플러스가 났네요. 이 경우를 제외하면 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2000년 닷컴 버블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야, 닷컴 버블만 아니면은 지금 강세장이야, 이거 20% 올랐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가 이 구간이었거든요. 2000년부터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폭을 보니까 20% 올랐다가 또 다시 21% 올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전 저점을 계속 하회하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 것 같아요. 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안 좋아지다가 이게 소프트 랜딩 이렇게 슉 내려가다 촥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듯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요. 이 경기 침체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베어마켓일 경우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주식시장은 한 28% 하락하긴 했지만 한 1년 반이면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46년, 61년, 66년, 87년 이때는 그냥 오케이 뭐 그러면 슉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 기간에는 좀 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이 36%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고점을 회복하는데 3년 반이나 소요됐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가서 훅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슉 이렇게 갈 거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판단할 때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준 언제까지 이렇게 회초리를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물가가 진정되긴 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진정되느냐. 세 번째, 이제 유럽의 위기가 이제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7월달 물가가 나왔습니다. KBS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9.1%에서 8.5%로 어쨌든 첫 자리 숫자가 바뀌었다라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 의미를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잠깐만, 연준이 물가 목표를 2%로 잡았는데 도대체 왜 2%지? 3%만 안 되고 1%만 안 되고 이유가 뭐야? 라는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나요? 또 우리 블라드 형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블라드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왜 2%인지 알아?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2%가 제일 적당해서 그랬어. 야, 이게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봐라, 효사가. 너 그러면 2%가 왜 2%인지 수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니? 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가 적당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러니까 2%여야 돼, 이런 거 정할 수 있겠어? 없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2%가 제일 적당해 라고 해서 설명을 한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언제부터 2%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블라드 형님이 1995년부터 그렇게 2%가 적당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의 물가 지표고요. 미국의 물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가 쓰레기였다가 달러가 다시 귀해졌다가 달러가 쓰레기였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진정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때부터 진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딱 적당한 수준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 당시의 물가 수준이 2%였으니까 우리 2% 정도 수준으로 그 이상 높아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물가가 2%냐 3%냐 6%냐 7%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영원히 낮아질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이 진정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그 고점을 한번 점으로 찍어 봤는데요, 이 점들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높아지지 않고 계속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된다면 이번에는 진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전보다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OMC 회의 이후로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이제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면서 경기는 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텐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갈 건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근데 9월 FOMC 회의까지는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8월 13일이니까 9월 FOMC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금리 75bp 인상 확률이 어떻게 되네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반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가 진정이 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물가 한숨 났다. 그리고 연준도 피보팅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세 번째, 유럽의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본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국가 채무 잔액이 1000조 엔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거의 뭐 1800조 원인데, 와, 이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IMF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263%라고 합니다. 와, 이게 260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189개국 중에서 두 번째, 꼴등은 베네수엘라, 다음 일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야, 일본 국채는 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상관없어. 근데 솔직히 그거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죠. 언젠가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언제가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건데, 이번에 어쨌든 헤지펀드들이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일본 무너뜨려보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베팅이 많이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 철수하는 것 같아요. 헤지펀드들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금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는데 미국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금리 차가 너무 확대돼가지고, 야, 이번에 일본 한번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미국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금리 차가 별로 그렇게 커지지는 않고, 그리고 BOJ는 계속해서 돈을 푼다고 하니까 철수하자, 이런 분위기가 됐다. 절대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냥 이번에는 철수,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그림인 거죠.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얼마나 공급하느냐인데, 지금 가스 줄까 말까 풀까 말까, 러시아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가스 가격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겨울에 올라가거든요. 겨울에 올라갑니다. 겨울에 올라가는데, 이번 겨울에 과연 얼마나 올라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 러시아가 과연 양보를 해줄지 등등, 이 문제를 보면은 유럽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유럽의 가스 가격까지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유럽에서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예요. 야, 이거 우리도 빨리 가스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 가격이 얼마나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유가를 또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아시아, 우리나라로도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유가에도 영향을 준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독일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에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또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월요일날은 광복절 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주간 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월요일 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일날 7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가 중요한 일정이 많은데요. 금통위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9월 FOMC 회의는 9월 20일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주가가 올라도 고민, 빠져도 고민인데 지금은 이제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